642년 쿠데타를 일으킨 연개소문은 고구려의 국왕이었던 영유왕을 살해함과 동시에 그의 동생이었던 태양의 아들 보장을 왕으로 옹립하게 되니 이가 바로 고구려의 마지막 국왕이었던 보장왕이었습니다. 연개소문은 스스로 대망리지에 오름으로써 고구려의 군사 및 행정 권한을 모두 아우르는 절대적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로써 고구려의 모든 힘은 연개소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백제 의자왕의 공격으로 일가 친족들을 모두 잃게 된 신라 김춘추는 고구려로 건너가 백제를 함께 공격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공격 이후 영토 분할과 관련해 두 나라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면서 담화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개소문은 김춘추를 옥에 가두고는 신라로 돌려보내지 않았는데, 이때 김유신이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 국경으로 나아가 김춘추를 돌려줄 것을 시위하니 이를 마냥 무시할 수 없었던 고구려도 김춘추를 풀어주게 됩니다. 결국 진흥왕 이후 역사상 최대의 영토를 자랑하던 신라였지만 남쪽으로는 백제의 침입을 걱정해야만 했고, 위로는 고구려의 공격을 견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결국 신라의 최종 선택지는 바다 건너 대륙에 자리 잡고 있던 당나라 뿐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당시 삼국시대 말기의 형세는 당나라, 신라연합, 고구려, 백제연합으로 나뉘어 서로가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는 형태로 점점 바뀌게 됩니다. 643년 그해 가을 고구려가 백제와 연합해 신라를 공격하자 다급해진 신라는 당나라에게 사신을 보내 지원군을 파병해 줄 것을 요청. 이듬해 644년 당 태종 이세민은 신라를 공격하지 말라며 고구려에 국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개소문이 이를 듣지 않고 계속 신라를 공격하자 당나라와 고구려와의 사이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으며, 645년 이세민은 대대적으로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를 침공. 이게 바로 제1차 고당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 요동 방어선을 뚫지 못했던 이세민은 결국 고구려를 함락시키지 못하면서 연개소문은 이 기세를 몰아 백제군과 함께 신라의 여러 성들을 공격, 고구려의 영토를 점점 넓혀가게 됩니다. 660년 제1차 고당전쟁 이후로 약 15년간 소모적인 국지전을 반복하고 있던 두 나라였기 때문에 고구려의 모든 전력은 대부분 요동을 비롯 당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서북 지방에 몰려있다 보니 남쪽 전력이 크게 약화된 틈을 타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 이 공격으로 백제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고구려는 남과 북으로 나당 연합군에게 포위되며 평양성이 함락될 위기까지 겪게 되었으나, 연개소문의 탁월한 지략으로 이들 연합군을 격퇴할 수 있었고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666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연개소문이 사망하자 장남이었던 연남생이 태망리지에 올라 연개소문의 뒤를 이었으며, 연남건, 연남산 두 동생들은 형을 도와 고구려를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 삼형제 주위에는 권력에 기생하여 팔자 한번 고쳐보려는 간신들만 가득했는데, 연남생이 지방 순시를 돌 때면 두 아우들에게 들러붙어 연남생이 권력을 위해 당신들을 죽일 것이라고 험담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황은 연남생에게도 전해지며 두 동생들이 자신을 밀어내고 권력을 차지하려 한다는 거짓된 소식들을 듣게 되면서 오해가 쌓인 삼형제의 사이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동생들을 계속 의심하던 연남생이 밀정을 보내 동생들을 염탐하게 하였으나 밀정이 붙잡히면서 사태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고, 형이 자신들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형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연남건, 연남산 두 동생은 결국 쿠데타를 일으켜 평양성을 장악, 연남생의 식솔들을 살해하게 되는데, 국내성으로 피신한 연남생은 뜬금없이 당나라의 지원군을 요청. 당 태종이 사망하고 뒤를 이은 당 고종은 이 기회를 놓치면 고구려를 멸망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 마침내 대대적으로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668년 당나라 대군이 일거에 공격해오자 고구려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보장왕을 중심으로 악착같이 버텨내던 고구려였지만 약 2년 만에 평양성이 함락되자 고구려도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으로 고구려가 멸망함에 따라
고구려 유민들은 당나라, 신라, 일본, 돌궐 등으로 흩어지게 되었으며 당나라는 고구려 영토에 안동 도호부를 설치해 직접적으로 그곳을 통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구려 유민들이 아직 각지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유민들의 바람은 지속적인 군사 봉기로 이어졌으며 당나라는 이를 효과적으로 잠재우지 못해 다소 애를 먹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나라의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로 고구려 부흥운동은 더 이상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마침 이 운동의 시작은 전혀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 벌어지게 됩니다. 696년 거란족의 추장 이진중은 당나라 측천무후의 이민족 탄압 정책에 반발해 군사를 일으켜 요동 서쪽 일대를 강제 점거하게 되고 이때 기회를 엿보던 대조영은 말갈족 추장 걸사비우와 함께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동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란족의 반란은 싱겁게 진압이 되었으나 대조영 세력은 매우 커져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들의 부담스러웠던 측천무후는 이들을 회유하여 다시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대조영은 측천무후의 뜻에 불응하며 독자적인 행보를 선포, 측천무후는 크게 노하며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두 군대는 천문령에서 맞붙으며 말갈족 수장이었던 걸사비우가 전사하는 등 대조영의 군대는 당나라 군대에게 크게 밀리는 듯 했으나 결국 이들을 가까스로 물리치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나라 군대는 요동지방에서 완전히 물러나 대륙으로 철수하게 되었고 대조영은 더 동쪽으로 이동해 오늘날의 길림성 두나시에 있는 동모산을 근거지로 삼으니 대조영의 밑으로 고구려와 말갈족 유민들이 점점 모여들게 됩니다. 결국 대조영은 이곳 동모산을 도읍으로 정하고 국호를 진이라 하였으며 이는 훗날 고구려의 명맥을 잇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 해동성국 발해가 됩니다. 698년 천문령 전투에서 당나라 군대를 물리친 대조영은 이후 만주 동쪽으로 이동하여 지금의 길림성 두나시 동모산 근방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진이라 지으니 이 나라는 훗날 해동성국 발해가 됩니다. 대조영은 발해 첫 국왕으로서 698년부터 719년까지 약 21년간 재위하였으나 창업 군주이자 당시 동북아시아에서 절대적인 국력을 자랑했던 나라를 건국했음에도 그 기록은 실로 미천한 상황입니다. 발해와 관련된 기록은 중국 사서 및 열전에 적혀있는 극히 일부분만 전해지고 있으며 대조영과 관련된 기록도 딸랑 한 줄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빈약한 상태입니다. 대부분 나라가 망했다거나 나라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고 하면 기록이 없어도 그럴 수 있겠구나 싶은데 나름 200년 이상 지속된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없다는 것은 여러모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조영의 출신, 대조영의 가계도는 각 기록들마다 천차만별 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기록들조차 신뢰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이 발해 역사에 대해 연구하는 지금까지도 매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다만 구당서 기록에 따르면 발해 말갈 대조영은 고구려의 별종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신당서 기록에는 발해는 원래 송말 말갈로서 고구려에 붙은 자로 성은 대씨이다 라고 기록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대조영은 송말 말갈 태생으로 고구려 출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덧붙여 삼국유사 기록에는 고구려 옛 장군 조영의 성은 대씨이며 고구려 유민을 모아 나라를 세워 발해라고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만큼 대조영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는 갖가지의 설들이 있지만 발해는 고구려의 유지를 이어받던 나라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제왕 운기, 고려사, 고려사전료에도 발해는 송말 말갈로 고구려인 대조영이 발해를 세웠다고 기록한 만큼 발해는 고구려의 역사이자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봐도 무방하다 보여집니다. 그러나 만주지방 역사에 대한 관점은 나라마다 다소 상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말갈족의 역사라고 인식하는 반면 한국과 북한, 일본은 고구려의 역사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말갈족은 군사적 능력이 매우 뛰어나
고구려와 함께 주변 국가들과 많은 전투에 참전했으며 고구려가 영토를 넓혀가는 시점에 대조영의 조상들도 고구려로 이주해 고구려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려 별종이라는 표현을 풀어보면 고구려인은 맞지만 고구려 국적을 가진 말갈족이기 때문에 고려 별종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현대에 이르러 대한민국에 귀화한 외국인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대조영도 군사적 능력을 인정받아 고구려에서 장군으로 활약하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으며, 고구려가 멸망하고 그들의 세력들을 규합해 발해를 건국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조영은 나라를 건국하고 지금의 동모산 일대를 중심으로 두만강 상류, 백두산 일대를 아우르는 영토를 갖게 되었으며 나라를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주공산이던 옛 고구려의 만주지방 영토를 빠르게 회복해 나갔으며 당나라와의 전면전은 최대한 피하기 위해 그들과 화친을 맺고자 했고, 신라에 사신을 보내 자신들이 고구려의 뒤를 잇는 나라라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713년이 되자 당나라에서는 지금의 보아이만을 영토로 삼는 발해 군왕이라 책봉하며 진국을 국가로서 인정해 주었으며, 진국은 이때부터 나라 이름을 발해라고 바꾸게 됩니다. 719년 발해 창업군주 고왕 대조영이 사망하자 그의 장남 대무예가 즉위하게 되니 이가 바로 발해 2대 국왕 무왕이 됩니다. 무왕은 연호를 이난으로 고치고 발해 주변 국가들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당나라에서는 이러한 발해의 팽창 정책이 크게 거슬렸고 점점 눈엣 가시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722년 당나라는 이러한 발해를 견제하기 위해 흑수 말갈족의 땅, 즉 지금의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근방에 관청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하려 들었고, 돌궐의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 거란족의 항복을 받아내면서 유동 지방에서의 영향력을 넓혀가게 됩니다. 때문에 동북 방면의 안정과 발해를 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흑수 말갈족을 포섭해 양쪽에서 발해를 저지하려고 계획하였으나, 무왕은 자신들에 대한 도전이라 인식하곤 아들이자 왕자 대도리행을 당나라로 보내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 현종이 묵묵부답 응답이 없자 이게 또 괘씸했던 무왕이 자신의 동생 대문예에게 군사를 주어 흑수 말갈족을 공격하게 하였는데, 당나라를 크게 동경하던 대문예는 무왕을 뜯어말리며 전쟁을 피할 것을 간청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화가 나 있던 상황인데다 동생까지 자신을 만류하려 들자 이게 또 꼴배기 싫었던 무왕은 동생마저 붙잡아 처형하려 들었고, 이런 형이 무서웠던 대문예는 뜬금없이 당나라로 망명하게 됩니다. 이러한 양국의 긴장감이 드높아지는 와중에 발해 사신으로 당나라에 가 있던 왕자 대도리행이 그곳에서 갑작스레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동생 일부터 아들 일까지 제대로 열이 뻗친 무왕은 당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이를 갈고 있던 찰나 732년 두 나라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졌을 때쯤 무왕은 장문휴에게 군사를 내어주곤 등주, 즉 지금의 칭다오시가 있는 산동성을 공격해 자사 위준을 사로잡아 처형하니, 이듬해 733년 당나라도 군사를 일으켜 발해를 공격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표면상으로 동맹 관계였던 신라를 끌어들여 발해의 후방을 공격하게 하였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당 현종은 총사령관에 무왕의 동생 대문예를 임명하고 직접 군사를 일으키게 되니, 이 소식을 전해들은 무왕은 자신과 고국을 버리고 도망간 동생이 당나라 총사령관에 임명되어 창끝을 자신에게 겨누었다는 사실을 듣고는 크게 노했으며 몰래 자객을 보내 동생을 암살하려 하였으나 이내 실패하였습니다. 때문에 당나라에서는 발해를 토벌해 당나라군의 위험을 드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졌고, 결국 현종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출병하니 무왕도 이에 뒤질세라 군사를 일으켜 만리장성 근방에 있는 마도산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결국 당나라와 발해의 군대는 마도산에서 맞붙었으나 전투는 의외로 발해군의 대승으로 끝이 났으며 당나라 군대는 발해군에게 격파되어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737년 당나라에 대한 강경책을 추진하던 무왕이 병으로 급사하면서 그의 아들이던 대현무가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발해 3대 국왕 문왕이 됩니다.
당시 무왕은 당나라와의 전쟁이 끝나고 발해의 국력이 커지며 영토가 넓어지자 지금의 연변 조선족 자치구 근방인 중경으로 천도를 단행했는데, 아들 문왕은 그곳에서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제도를 정비하고 내정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경 현덕부에서 상경 용천부로 천도했으며, 이후 동경 용원부로 수도를 재천도, 불교를 공인 종교로 삼고 그곳에서 일본과 통교하는 등 해상 교통의 중심지로서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천도의 단행은 단순히 수도를 옮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발해의 국력이 점점 커졌기 때문에 그에 맞는 수도 규모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으며, 이로 인해 당나라 입장에서도 발해의 국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해군이라고 호칭하던 것을 한 단계 높여 발해국으로 바꾸고 문왕을 발해국왕으로 책봉하게 됩니다. 문왕은 이후 왕권을 강화하고 당나라로부터 율령을 받아들여 중앙 및 지방 통치 제도를 정비, 실크로드를 통해 선진 문물이 쏟아져 들어오던 당시의 당나라에게 많은 문물들을 흡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아무튼 문왕은 발해 역대 군주들 중 최장기간 재위하던 국왕으로서 약 57년간 발해를 다스리면서 발해의 기틀을 만든 사람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나, 후대에 전해지는 기록은 마찬가지로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결국 문왕도 자식들이 연이어 요절하자 심신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후사 없이 사망하게 되었는데, 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어 문왕의 친척 동생이었던 대원이를 다음 왕위에 추대하게 되니 이가 바로 발해 4대 국왕 패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패왕은 말 그대로 폐위된 왕이었기 때문에 패왕이라 부르게 된 것인데, 성격상 의심이 많고 포악하여 폭정을 일삼으니 이에 크게 분노했던 사람들에 의해 시해당하는 불운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대 패왕 이후부터 9대 간왕까지 즉위하는 왕들의 재위기간이 매우 짧아 발해의 기록들이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리는 선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3대 국왕 문왕의 아들이었던 태자 되객님이 요절하면서 4대 국왕은 문왕의 친척 동생이었던 패왕에게 넘어갔으나, 재위한 지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시해당하며 폐위, 패왕의 뒤를 이어 되객님의 아들인 대화여가 즉위하니 이가 바로 발해 5대 국왕 성왕이 됩니다. 하지만 794년 성왕도 즉위한 지 6개월 만에 사망하며 그의 삼촌이자 문왕의 막내 아들이었던 대숙린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니 이가 바로 발해 6대 국왕 강왕이었습니다. 당시 발해는 왕이 자주 바뀌다 보니 매우 어지러워질 법도 했는데, 강왕은 이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갔으며 당나라 및 일본과 교류를 통해 발해를 다시 중흥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강왕도 15년 동안 재위기간 중 결국 병사하여 아들 대원유에게 왕위를 넘겨주게 되니 이가 바로 발해 7대 국왕 정왕이 됩니다. 그리고 7대 국왕 정왕, 8대 국왕 희왕, 9대 국왕 간왕까지는 기록이 없어 왕위에 올랐다가 얼마 안가 사망하였다는 이야기만 있으며, 대조영의 동생 대하발의 증손으로 간왕에게는 항렬상 아버지뻘이 되는 대인수가 다음 왕위를 이어받게 되니 이가 바로 발해 10대 국왕 선왕이 됩니다. 선왕은 왕위에 오름과 동시에 연호를 건흥이라고 쳐 약 30년간 어지러웠던 발해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는데, 818년 즉위 후 곧바로 말갈족들에 대한 토벌을 단행하며 약 2년 만에 모든 말갈족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동지역으로 재진출하여 군현을 설치하고 지방 통제력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남쪽으로는 신라와 대립, 대동강을 기점으로 장성을 쌓고 황해도와 평안도에 군현을 설치해 국경선을 확보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영토를 오경 15부 62주로 정비함에 따라 발해의 국력이 가장 최강이던 시기이자 가장 전성기라 부를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이때 당나라는 그동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발해를 해동 성국이라 부르며 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발해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선왕도 결국 재위 12년 만인 830년에 사망하게 되고, 아들이었던 대신덕이 요절하면서 그의 손자인 대이진이 발해 11대 국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지만 11대 국왕부터는 시호가 전해지지 않아 이름으로만 가늠해 볼 뿐이며, 11대 대이진과 12대 대건황은 마찬가지로 기록이 없어 전해지는 내용도 없습니다.
다만 10대 국왕 선왕의 유지를 받들어 발해를 잘 발전시킨 정도인데 12대 국왕 대건왕마저 사망하고 그의 손자 대연석이 13대 국왕으로 등극했으나 이때부터는 발톱을 드러내지 않았던 발해 귀족층들의 권력 투쟁이 점점 심화되기에 이릅니다. 더불어 함경도와 연해주 일대를 주름잡던 말갈족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영토를 점점 상실하기 시작했으며 13대 대연석 시대를 기점으로 발해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연석의 다음 왕위를 이어받는 14대 국왕 대위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왕위를 이어받았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을 뿐더러 15대 국왕이자 마지막 국왕이던 대인성과 함께 편의상 14대 국왕, 15대 국왕이라고 불렀을 뿐 정말 14대, 15대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발해 국왕이 대조영부터 대인성까지 15명이었기 때문에 임의로 정해놓은 순서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으며 대연석과 대인선 사이에 놓여진 대위에 또한 당회요라는 책에만 기록되어 왕인지도 몰랐을 정도로 그만큼 발해의 기록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906년 발해 마지막 국왕이던 대인선이 등극하던 시기는 중국 대륙에 큰 변화가 있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중국 대륙의 통일 왕조로서 약 290년간 굳건하게 중원을 지키던 당나라는 황관들의 횡포와 백성들을 향한 무분별한 수탈로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크게 휘청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둥성을 중심으로 대규모 농민 봉기가 일어나 당나라를 전복시키려 하였는데 이로 인해 크게 놀란 당 희종이 스촨성으로 도망가며 혼란이 거듭되던 찰나 거란족 야유라보기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거란부족 대통합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 한층 강성해진 거란족들은 발해에게도 크나큰 위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발해 존속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대인선은 주변 여러 국가들을 포섭해 동맹을 맺고 연합 전선을 형성하려 하였으나 거란족이 부담스러웠던 주변 국가들은 쉽사리 나서지 못했기 때문에 발해의 국군은 마치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907년 마침내 후방에서 거란족을 견제하던 당나라가 멸망하게 되면서 야유라보기는 대가한의 자리에 올라 주변 국가들을 토벌하며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 두 나라의 군사적 긴장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16년이 되자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며 나라 이름을 요라고 바꾸었으며 대외 정복 전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요동 지역을 비롯해 발해 영토 서북방과 여진족 등을 토벌하며 발해를 향해 야금야금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923년 거란족이 발해 영토를 침범해 발해 백성들을 붙잡아가는 일이 벌어지자 대인선은 군사를 일으켜 요주, 즉 오늘날의 중국 선양시로 쳐들어가 요주자사 장수시를 사로잡아 처형했으며 거란족에게 빼앗긴 발해 백성들을 되찾아 돌아오게 됩니다. 거란족도 이에 질세라 이듬해 925년 12월 요주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고자 군사를 일으켰는데 발해군이 세운 요동 방어선을 우회해 부여부를 점령, 그대로 발해 수도인 상경 용천부로 진격하게 됩니다. 이듬해 926년 1월 부여부를 함락시키고 파죽지세로 진격한 거란족이 상경성을 포위하자 대인선은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웠으나 이미 전세는 많이 기울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의 의지는 바람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결국 대인선은 스스로 몸을 묶고 야유라 보기가 있는 거란군 진영으로 넘어가 항복 의사를 내비치게 되었으며 태자 대광현은 발해 유민들을 이끌고 고려로 망명함과 동시에 약 229년간 존속되었던 발해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발해가 멸망한 뒤에 그곳에서 발해를 다시 부흥시키려는 움직임은 계속 있었으나 모두 자료가 빈약해 정확히 어떠한 나라를 누가 어떻게 세웠는지, 얼마만큼 국가가 지속되었는지 등등 모두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발해가 멸망하고 이후에 탄생한 국가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후발해, 정한국, 연파국, 올야국, 흥려국, 고역국, 대발해 정도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은 발해의 후계자를 자처하며 거란족에게 대항하던 국가였습니다.
때문에 발해 부흥운동에 앞장섰던 여러 나라들이 어떠한 나라들이었는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926년 발해가 멸망하면서 그곳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거란족 야유라보기는 동랑국이라는 괴뢰 정부를 만들고 자신의 아들 태자 야율배를 동랑국 국왕에 앉혀 상경 용천부 일대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자신들이 발해를 이은 국가인 것처럼 포장해 대외적인 외교에도 힘을 썼으나 인정받지 못했고 각지에서도 반란이 일어나 이를 진압하는 데에 크게 애를 먹었는데 이 시기에 야유라보기가 사망하자 사태는 급변하게 됩니다. 야율배는 본국으로 돌아가 요나라 2대 황제로 즉위함이 마땅했으나 그의 동생 야율덕광과 황이 다툼에서 패하며 후당으로 망명하였고 요나라는 야율덕광의 지휘 아래 중앙 집권하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동랑국은 요나라 국력이 커지며 더 이상 쓸모없게 되자 통합되었으며 피지배층이 발해인들이었던 만큼 거란족에게 일부 협조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좋지 못한 시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후 발해는 나라가 존속했다는 증거는 나오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세웠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어 여러 의견들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926년부터 929년 사이에 건국된 게 아닌가 추측만 하는 정도인데 후발해를 세웠다는 인물도 대시성을 가진 지배계층 또는 발해 마지막 국왕이었던 대인선의 동생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후발해에서 떨어져 나온 발해 유민들이 열만화를 중심으로 만주와 압록강 유역을 근거지 삼아 938년 건국한 나라라고 보고 있으며 압록강 근처는 발해 오경 중 하나인 서경 압록부가 있던 곳으로 이곳을 정한국의 수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한국은 이대에 걸쳐 약 50년간 존재했던 나라로서 국력이 너무 약해 발해를 이은 후계자를 자처했음에도 거란족에게 조공을 바치며 겨우 연명하는 약소국에 불과했습니다. 송나라와 연합해 거란족을 밀어내려 노력했으나 제대로 실현되지는 못했고 오히려 여요 전쟁의 전초전격으로 고려군의 동향을 탐색하던 거란족이 정한국을 침공하며 멸망하게 됩니다. 연파국은 정식 국가 명칭은 아니고 요나라 황룡부에서 부기장 벼슬을 지내던 연파라는 사람이 세웠던 세력이었습니다. 그는 975년 황룡부 관리를 살해하고 그곳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곳은 과거 발해가 통치하던 시절 부여부라고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거란족의 침공으로 압록강 부근까지 밀려 그곳에서 전투를 벌이다 패배했으며 결국 올야성으로 피신해 간신히 목숨은 유지할 수 있었는데 당시 그곳에는 올야국이라 하는 또 다른 후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올야국과 정한국이 같은 나라인 것으로 판단하는 추세인데 발해가 멸망하자 거란족에게 대항하며 정한국을 세웠고 상경 용천부 부근을 중심으로 건국된 나라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랑국이 세워졌다 사라지면서 그곳에 남은 발해인들을 중심으로 995년 말갈족들과 함께 새로운 발해를 건국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올야국이며 다른 이름으로는 오사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는 올야국을 세운 사람이 발해 귀족 출신인 오소도 오소경이라는 데에서 기인하며 올야국의 위치는 부여부 또는 하바로프스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한국이 송나라에 보낸 서신에는 부여부가 거란에게 반기를 들어 정한국에 흡수되었다고 적혀있는 만큼 올야성으로 피신한 연파와 연관지어 보면 연파국, 올야국, 오사국, 정한국은 모두 같은 나라인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한국이 멸망하고 거란족에게 흡수된 발해 유민들은 무분별한 수탈과 막대한 세금 징수로 굉장히 고단한 상황이었고 발해 유민들의 불만도 덩달아 커지게 됩니다. 이때 발해 왕족 출신인 대연님이 참다 못해 그곳의 관리들을 살해하였는데 이 소식이 발해인들에게 전해지며 대연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갔고 1029년 대연님이 요동성 부근을 중심으로 새롭게 나라를 건국하니 그게 바로 흥료국이었습니다. 이에 크게 격분한 요나라 성종이 흥료국을 토벌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키자
대한림은 고려에 서신을 보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을 부탁하며 파병을 요청. 하지만 여요 전쟁의 여파를 아직 수습하지 못했던 고려 현종은 이를 거부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전쟁이 발발한 지 약 1년 만에 수도가 함락되며 흥려국은 멸망하였으나 거란족은 이곳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바레인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며 유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1115년 요나라 내몽골에서 일어난 발해 유민들의 발해 부흥운동이었기 때문에 정식 국가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며 유민들을 이끌고 고욕이 스스로를 대왕이라 칭하고 반란을 일으켰으나 약 5개월 만에 나는 진압되며 사라지게 됩니다. 요나라 벼슬길에 올랐던 고영창은 요나라가 점점 쇠퇴하자 1116년 발해 유민들을 이끌고 거병하여 대발해를 건국,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게 됩니다. 대발해는 건국한 지 보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요동 일대를 대부분 지배할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으나 이를 진압하기 위해 거란족이 출병하자 금나라의 지원군을 요청, 협상 과정에서 금나라와도 사이가 틀어져 결국 금나라에 의해 건국한 지 5개월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대발해를 끝으로 더 이상의 발해 부흥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강성해진 금나라 여진족들은 발해 유민들을 갈갈이 찢어 강제 이주시켰으며 여진족 및 한족들과 혼혈하며 점점 발해인으로서의 긍지도 잊혀지게 됩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사실은 발해가 건국되면서 그토록 치고받고 싸웠던 흑수 말갈족이 금나라를 세웠고 발해의 마지막은 이 금나라에 의해 끝이 났다는 것인데, 금나라를 세운 완안부 아골타는 금나라와 발해는 같은 집안이라며 이들을 포용하니 발해인들은 금나라 건국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아무튼 발해가 건국되고 멸망하기까지는 약 229년이 걸렸고 발해 부흥운동만 약 190년에 걸쳐 일어났던 만큼 웬만한 나라가 세워지고 유지된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을 우리의 역사로서 쭉 전해져 내려오게 됩니다. 비록 발해와 관련된 기록들이 터무니없이 적어 현대에 이르러 우리가 이를 알아낼 방도는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일반 대중들에게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발해의 역사를 이 영상을 통해서만큼이라도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분 순삭 한국사 채널 운영자 알고TV입니다. 드디어 제작할까 말까 고민했던 발해 역사 파트가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발해는 기록이 너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분량이 적어 제작하기는 쉬웠으나 풀어낼 이야기가 없다 보니 이걸 하나로 이어서 이야기처럼 설명하기에는 다소 어려웠습니다. 발해 시리즈를 한 대로 묶어 늘 그랬던 것처럼 통합본을 업로드할 예정이며 곧바로 탐나국에 대한 번외편 형식으로 제작을 할 예정인데, 여기도 기록이 마땅치 않아 탐나국 건국 신화와 같은 구전에 대해 제작하려 합니다. 아무쪼록 발해 부흥운동, 탐나국 이야기가 끝나면 다음 시리즈는 원 삼국시대를 예상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